30년 전 유원지에서 SP 사라진 5살 아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린 한 여자. 우연일까 아니면 하늘이 돌려보낸 기적일까?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 숲 사이로 유독 낮고 넓게 자리 잡은 저택이 하나 있었어요. 사방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보였죠. 바로 대한민국 섬유산업에 살아있는 전설 대산그룹 창업주 이성우 회장의 저택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이성우 회장은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쇠한 모습이었어요. 저택 2층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눈빛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손에는 낡고 해진 곰 인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만져서 솜이 빠지고 색이 바랜 인형이었어요. 유나야. 이성우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날이 떠올랐어요. 당시 5살이던 딸 유나와 아내를 데리고 갔던 유원지에서 단 몇 분 사이에 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 끔찍한 날 말이에요. 경찰은 유괴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고 결국 실종으로 종결됐죠.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배상철 집사였습니다. 60살의 배 집사는 40년 가까이 이성우 회장을 그림자처럼 모셔온 사람이었죠. 이성우 회장이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으니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셈이었어요. 알았네. 곧 내려가지. 이성우 회장은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욱 텅 비어가는 것 같았죠. 넓은 식당에는 온갖 진기한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지만 이성우 회장은 몇 숟가락 뜨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맛이 없었어요. 회장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드셔야 합니다. 배 집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이성우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 집사, 자네는 모르네. 가족 없는 밥상이 얼마나 쓸쓸한지 말이야. 배 집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건강만큼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택에서 멀지 않은 곳,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월세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다다다닥, 다다다닥. 낡은 미싱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유경, 30살의 그녀는 밤 11시가 넘도록 미싱을 돌리고 있었어요. 동네 수선집에서 받아온 옷가지들을 고치는 일이었죠. 한 벌당 받는 돈은 고작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였지만 유경에게는 소중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엄마. 작은 침대에 누워있던 5살 보람이가 잠결에 엄마를 찾았어요. 유경은 재빨리 미싱을 멈추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람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다시 자렴. 유경은 보람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다행히 열은 없었습니다. 보람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서 수시로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큰 수술은 언제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 비용을 생각하면 유경은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죠. 유경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 들은 바로는 어느 날 새벽 고아원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목에는 유경이라는 이름표만 달려 있었죠. 그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지워진 채로 말이에요. 보람아, 엄마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잃어버린 기억보다 지금 내 손에 온기가 전부야. 유경은 보람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보람이의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쳐 버렸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유경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외롭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경은 보람이를 옆집 박 할머니께 부탁하고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낮에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임시직을 전전했고 저녁에는 다시 미싱 앞에 앉았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보람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게 견딜만 했습니다. 한편 대산그룹 저택에서는 배 집사가 서재에서 나온 이성우 회장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40년을 모셨지만 결국 자신은 고용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요즘 들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죠. 배 집사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고독과 가난,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진 욕망. 아직 아무도 모르는 운명의 실타래가 조용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유경의 삶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엄마, 배가 아파요. 새벽 4시 보람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유경은 화들짝 놀라 보람이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심장이 약한 보람이는 가끔 이렇게 급성 복통을 동반한 발작 증세를 보였거든요.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입원시켜야 해요. 의사의 말에 유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최소 20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유경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35만 원이 전부였고 다음 주 월세도 밀린 상태였죠. 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보람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보람아. 걱정하지 마. 병원에서 나온 유경은 곧장 핸드폰으로 각종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눈에 띄는 공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극구 강남 대저택 가사 도우미. 하루 20만 원. 숙식 제공 가능. 신원 조회 후 즉시 채용. 하루에 20만 원이라니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보통 가사 도우미 일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인데 2배가 넘는 돈이었죠. 유경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공고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면접 보시고 바로 일 시작하셔도 돼요. 상대방은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배 집사였죠. 유경은 주소를 받아 적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일만 잘 되면 보람이 입원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은 오래된 면접복을 꺼내 입고 주소지로 향했어요. 택시를 탈 형편이 안 돼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한 저택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집이야?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지붕과 정원, 그리고 유럽식 본관 건물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어요. 유경은 긴장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유경 씨 맞으시죠? 문을 연 사람은 단정한 양복을 입은 60대 남성이었어요. 배 집사였습니다. 그는 유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오시죠.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실 겁니다. 회장님이요? 네, 이곳은 대산그룹 이성우 회장님 댁입니다. 대산그룹이라는 이름에 유경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섬유산업의 전설적인 기업이었죠. 그런 거대한 그룹의 창업주 집에서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경은 배 집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복도를 지나 응접실에 들어서자 창가에 앉아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성우 회장이었죠. 들어오게. 이성우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어요. 유경은 조심스럽게 그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유경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름이 한유경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나이는 30입니다. 가족은 딸 하나 있습니다. 5살이고요.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잠시 말없이 유경을 바라봤어요. 30살이면 30년 전 실종됐던 유나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물론 세상에 같은 나이의 여자가 얼마나 많겠냐마는 왠지 모를 묘한 느낌이 들었죠. 일은 힘들지 않네. 청소와 식사 준비, 그리고 내 건강 관리를 보조하는 일이야. 하루 20만 원에 숙식 제공하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나? 네, 감사합니다. 유경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일만 열흘만 해도 보람이 입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럼 배 집사가 안내할 테니 짐을 가져오게. 오늘 저녁부터 여기서 지내면 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경은 기쁜 마음으로 저택을 나섰어요. 박할머니께 보람이를 부탁하고 간단한 짐을 챙겨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경은 주방에서 회장님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배 집사가 메뉴를 알려줬지만 유경은 자신이 잘하는 된장찌개를 하나 더 끓였습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이 회장님 입맛에 맞을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준비하며 유경은 자연스럽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는 유경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죠.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2층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이성우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회장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셨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 노래는, 그 자장가는 30년 전 이성우 회장이 딸 유나에게만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께 배운 가락으로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멜로디였죠. 그런데 저 여자가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황급히 서재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주방 앞까지 다가갔다가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배 집사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회장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배 집사. 저 여자 한유경 말이야. 네, 회장님. 신원 조회를 철저히 해보게. 출생 기록부터 학력, 경력, 모든 것을 말이야. 배 집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확인차 해보는 거네. 이성우 회장은 천천히 서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30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그 자장가. 정말 혹시 저 여자가. 배 집사는 회장이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 그가 은밀히 저질렀던 일들이 기록된 수첩이었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배 집사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유경은 저택 별채에 마련된 작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 그리고 개인 욕실까지 갖춰진 방이었어요. 월세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보람아, 엄마가 꼭 내 병원비 마련할게. 조금만 기다려. 유경은 핸드폰으로 보람이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박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진 속 보람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경은 그 얼굴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경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장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배 집사가 알려준 대로 죽과 나물 반찬, 그리고 구운 생선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오늘부터 한유경 씨는 회장님 전담 식사 시중 및 건강관리를 맡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유경에게 배 집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경에게 쏠렸습니다. 며칠 전에 들어온 신입이 회장님 전담이라니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전담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식사 시중부터 약 복용 관리 그리고 산책 동행까지 모두 한유경 씨가 맡으시면 됩니다. 유경은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왜 자신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당이 좋은 만큼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죠. 오전 8시 유경은 식당으로 아침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이성우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상을 바라봤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식사였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어먹기 시작했죠. 유경은 옆에 서서 회장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살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성우 회장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유나의 실종 사건, 그리고 어제 들었던 자장가. 회장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저 여자가 정말 유나라면?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였습니다. 유경도 모르게 왼손 약지로 자신의 밥그릇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식사 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습관이었죠. 이성우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버릇은 회장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하시던 버릇이었어요. 식사 중에 생각에 잠기면 왼손 약지로 밥그릇을 톡톡 두드리시곤 했죠. 그리고 그 버릇은 딸 유나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었습니다. 유나는 어릴 때 밥을 먹다가 할머니를 따라 하듯 똑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유경은 자신이 실수한 걸 깨닫고 황급히 손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무의식 중에. 아니, 괜찮네. 이성우 회장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내심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장가에 이어 이 버릇까지.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증거였어요. 한유경 씨. 네, 회장님.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있나? 5살 이전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이성우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살. 유나가 실종됐을 때의 나이였어요. 고아원은 어디였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랑의 집이요. 거기서 20살까지 자랐습니다. 그전엔? 잘 모르겠어요.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고아원 문 앞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목에 유경이라는 이름표만 달려 있었대요. 이성우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나이, 기억상실, 고아원.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알겠네. 식사 잘 먹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유경이 식탁을 정리하러 나간 뒤 이성우 회장은 배 집사를 불렀습니다. 배 집사, 조사는 어떻게 됐나? 배 집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밤새 유경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한유경, 30살. 은평구 사랑의 직 고아원 출신입니다. 20살에 고아원을 나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왔고 현재 5살 딸 보람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출생 기록은? 그게 없습니다. 없다고? 네, 정확한 출생 기록이 없어요. 고아원에 발견됐을 당시 추정 나이로만 기록돼 있습니다. 신원 미상으로 분류됐었죠. 이성우 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딸 보람이라고 했나? 몇 살이라고? 5살입니다. 사진이 있나? 배 집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사실 보람이의 사진도 조사 과정에서 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회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배 집사는 두려웠어요. 사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배 집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였죠. 그래, 알겠네. 계속 조사해보게. 회장님, 혹시 한유경이라는 여자에 대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성우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쓸데없는 기대를 품었다가 또다시 실망하게 될 테니까요. 아니, 그냥 신원을 확실히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네. 배 집사가 나간 뒤 이성우 회장은 서재로 올라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유나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이었어요. 5살 생일날 찍은 유나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회장은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걸까? 아니면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보는 걸까? 한편 배 집사는 자신의 방에서 이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무는 이성우 회장의 조카로 회사에서 전무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전무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께서 새로 들어온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심상치 않아요. 그게 우리 계획에 무슨 문제가 된다는 건가? 만약 그 여자가 회장님의 신뢰를 얻게 되면 우리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 전무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그 여자를 제거하면 되지 않나? 배 집사, 자네가 해결할 수 있겠나? 물론입니다. 제가 40년을 모신 집안인데 이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좋아, 그럼 자네에게 맡기지. 그리고 회장님 약은 계속 바꿔치기 하고 있나? 네, 영양제에 조금씩 섞고 있습니다. 서서히 건강을 악화시키는 방법이니 들킬 염려는 없어요. 잘했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은 우리 몫이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게. 전화를 끊은 배 집사의 얼굴에는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을 충성스럽게 모신 척했지만 결국 그에게 남는 건 집사라는 신분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전무와 손잡고 회장의 재산을 나눠 가지기로 한 이상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죠. 한유경, 자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내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사라져야 해. 저녁 무렵 유경은 회장님의 저녁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배 집사가 건네준 영양제와 여러 가지 약들이었어요. 그런데 유경은 영양제 병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데? 비타민C라고 써 있는데 색깔이 좀 탁한 것 같은데? 유경은 약학을 전공한 건 아니었지만 오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여러 가지를 배웠었어요. 약국에서 일한 적도 있었거든요. 비타민C는 보통 투명하거나 연한 노란색인데 이 영양제는 묘하게 탁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겠다. 유경은 영양제 병을 조심스럽게 다시 놓았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우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혹시 딸이 돌아온 것이라면, 유나야, 정말 내가 맞다면 아빠가 너를 꼭 되찾을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경은 저택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매일 아침 회장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산책을 함께 다녔죠. 이성우 회장은 유경과 함께 있을 때마다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유경 씨, 오늘 날씨가 좋으니 정원을 산책하지. 네, 회장님. 제가 외투 가져올게요. 유경은 회장의 외투를 챙겨 들고 함께 정원으로 나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단풍나무 아래를 걸으며 이성우 회장은 유경에게 물었어요. 딸 보람이는 잘 있나? 네, 박할머니께서 잘 돌봐주고 계세요. 매일 영상통화로 얼굴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보고 싶구먼. 유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핸드폰을 꺼내 보람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보람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람이의 얼굴이 30년 전 유나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이마의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참 예쁜 아이로구먼. 이성우 회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만 내심 확신이 들었어요. 저 아이는 자신의 손녀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경은 자신의 딸이고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유경은 평소처럼 회장님의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양제 병이 신경 쓰였어요. 지난번보다 색깔이 더 탁해 보였거든요. 유경은 병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이건 비타민C 냄새가 아닌데? 보통 비타민C는 시큼한 감귤 향이 나는데 이 영양제에서는 묘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어요. 유경은 고민 끝에 회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 영양제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양제? 무슨 문제라도 있나? 병에는 비타민C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내용물이 좀 이상해요. 색깔도 탁하고 냄새도 다릅니다. 이성우 회장은 영양제 병을 받아들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유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분명 비타민C라고 표기돼 있지만 내용물은 불투명한 액체였죠. 배 집사?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배 집사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이 영양제 자네가 준비한 건가?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고급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표기와 내용물이 다르네. 비타민C라고 써 있는데 이건 비타민C가 아닌 것 같은데? 배 집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아, 그건 새롭게 나온 고농축 제품입니다. 일반 비타민C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온 겁니다. 그래. 그럼 성분 분석서를 보여주게. 성분 분석서요? 그래. 고급 영양제라면 당연히 성분 분석서가 있겠지. 배 집사는 당황했어요. 물론 성분 분석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전무가 건네준 약을 그대로 영양제 병에 옮겨 담았을 뿐이었거든요. 회장님, 제가 40년을 모셨는데 이렇게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는 게 아니네. 확인하는 거야.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성분 분석서를 가져오겠습니다. 배 집사가 나간 뒤 이성우 회장은 유경을 바라봤어요. 잘했네, 한유경 씨.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제가 약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조금 알아봤어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건데 다행이네요. 오늘부터 모든 약과 영양제 관리는 자네가 맡게. 배 집사한테는 내가 따로 말하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배 집사는 이 전무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바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일이 틀어졌습니다. 뭐가? 그 여자가 영양제를 의심했어요. 회장님께서 성분 분석서를 요구하셨고 이제 모든 약 관리권을 그 여자에게 넘기셨습니다. 이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누군가? 왜 회장님이 저렇게 신뢰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우리 계획이 완전히 망칩니다. 그럼 그 여자를 없애야겠군. 당장 제거할 방법을 찾게 해. 이미 계획은 세워뒀습니다. 배 집사는 가방에서 작은 도자기 인장을 꺼냈어요. 선대 회장이 아끼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이용하죠. 회장님이 매일 아침 확인하시는 갑오입니다. 이걸 그 여자 방에 숨긴 다음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야. 언제 실행할 건가? 내일 회장님이 병원 검진 가시는 날이 좋겠습니다. 저택에 회장님이 안 계실 때 진행하겠습니다. 완벽하군. 그 여자가 도둑으로 몰리면 회장님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오전 이성우 회장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경도 함께 가려 했지만 배 집사가 막았어요. 한유경 씨는 저택에서 회장님 방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병원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배 집사는 이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출발하십시오. 30분 후 이 전무가 저택에 도착했어요. 그는 배 집사와 함께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쪽 비밀 서고에는 선대 회장의 유품들이 보관돼 있었죠. 이게 그 인장인가? 네, 청나라 시대 도자기로 만든 귀한 물건입니다. 회장님께서 매일 아침 확인하실 정도로 아끼시죠. 이 전무는 인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리고 유경이 머무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마침 유경은 본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자, 이불장 깊숙한 곳에 숨기는 거야. 완벽합니다. 이렇게 깊숙이 숨기면 본인도 모를 거예요. 둘은 인장을 유경의 이불장 맨 밑에 감춰뒀습니다. 그리고 본관으로 돌아와 기다렸어요. 저녁 무렵 병원에서 돌아온 이성우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비밀 서고를 열어 선대 회장의 인장을 확인하려 했죠. 인장이 없네. 회장은 서고를 샅샅이 뒤졌지만 인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인장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거든요. 배 집사, 당장 이리 와보게. 배 집사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인장이 없어졌어. 선대 회장님 인장 말이야.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오늘 서재에 누가 들어왔나? 한유경 씨가 청소를 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경이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 집사는 계속 말을 이었죠. 회장님, 혹시 모르니 한유경 씨 방을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물론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래, 확인해 보세. 배 집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유경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유경은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막 별채로 돌아온 참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유경 씨, 회장님의 중요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혹시 모르니 방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전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는데요. 그럼 당당하게 보여주시죠. 배 집사는 유경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옷장, 책상을 모두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불장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군요. 배 집사가 이불장 맨 밑에서 인장을 꺼냈어요. 유경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왜 거기 있어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변명을 하시는 겁니까? 갑오를 훔친 도둑이었군요. 아니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배 집사는 유경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았어요. 일단 창고에 가 계시죠. 회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결정하실 때까지요. 안 돼요. 딸 보람이가 집에 혼자 있어요. 제발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도둑이 무슨 전화를 합니까? 조용히 따라오시죠. 유경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창고 문이 쾅 닫히고 어둠 속에 갇힌 유경은 무너져 내렸어요. 보람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나갈게. 한편 박할머니는 유경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이 됐습니다. 보람이는 저녁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유경아, 왜 전화를 안 받니? 보람이가 많이 아픈데. 박할머니는 결국 보람이를 업고 유경이 일하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밤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을밤이었어요. 밤 9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함께 빗줄기가 쏟아졌어요. 박할머니는 힘겹게 보람이를 업고 저택 대문 앞까지 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5살 아이를 업고 20분을 걸어온 터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경비 아저씨, 여기 한유경 씨 딸인데 아이가 많이 아파요. 하지만 경비는 냉정했습니다. 지금 방문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낮에 다시 오십시오.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요. 제발 유경이 엄마 좀 불러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저택에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도 들어보낼 수 없습니다.
박할머니는 애타는 마음에 대문을 두드렸지만 경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보람이는 할머니 등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랐고 숨소리도 가빠졌죠. 엄마, 엄마. 보람이는 가늘게 엄마를 찾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보람아,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엄마 꼭 만나게 해줄게. 그때 저택 안창고에 갇힌 유경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딸이 집에 혼자 있어요.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고는 본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고 폭풍 우 소리에 유경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죠. 유경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떨리는 몸을 감싸 안으며 보람이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박할머니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보람아,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대체 왜? 한편 병원에서 돌아온 이성우 회장은 서재에서 인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배 집사는 회장 옆에 서서 말했어요. 회장님, 한유경은 창고에 가뒀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 뭔가 이상하네.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한유경이 왜 이 인장을 훔쳤겠나? 저 아이는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야. 그렇다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훔쳤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자기 방 이불장에 숨긴다는 게 말이 되나? 바로 들킬 게 뻔한데 말이야. 이성우 회장의 말에 배 집사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네. 누군가 일부러 저 아이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장님, 대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아이를 업고 서 계십니다. 경비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뭐, 이 밤에? 한유경 씨 딸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안으로 모셔라. 회장은 외투도 걸치지 않고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대문이 열리고 비에 흠뻑 젖은 박할머니와 보람이가 들어왔습니다. 현관 조명 아래 보람이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이성우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되기 직전 유원지에서 찍었던 유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이마의 점. 보람이는 5살 유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는 벽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하지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회장님, 배 집사가 달려왔지만 이성우 회장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죠. 당장 구급차를 불러, 그리고 한유경을 창고에서 꺼내. 배 집사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회장이 쓰러질 줄은 몰랐거든요. 직원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했고 창고에 갇혀있던 유경도 풀려났어요. 보람아. 유경은 보람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보람이는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열에 들떠 있었어요. 엄마, 엄마. 보람아, 괜찮아. 엄마 왔어. 유경은 보람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유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발 우리 보람이 살려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먼저 이성우 회장을 들것에 옮겼고 보람이도 함께 실었습니다. 유경도 구급차에 동승했죠.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회장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맞은편에서 보람이를 안고 있는 유경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유경과 보람이를 번갈아 보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자신의 가족이 틀림없었어요.
30년을 기다린 가족이었습니다. 한유경 씨,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인장을 훔친 게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네. 자네는 결백해. 네. 누군가 자네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내가 반드시 밝혀낼 테니 걱정하지 말게. 유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보람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죠. 이성호 회장도 검사를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과도한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었습니다. 보람이 보호자분,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1시간 후 의사가 유경을 불렀습니다. 아이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심장 질환이 있더군요. 선천성 심장병인데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이요? 네, 늦어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만만치 않아요.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5천만 원. 유경에게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유경은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무너지면 보람이를 지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비는 내가 부담하겠네. 이성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유경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돈인데.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영양제의 비밀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거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리고 이성호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자네와 보람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네. 그러니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해. 유경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이성호 회장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보람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유경의 모습도요. 이제 확실히 해야 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야겠어. 회장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는 회사에서 회장을 보좌하는 측근이었어요. 김 비서, 내일 아침 병원으로 오게. 급히 부탁할 일이 있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저택에 남아있던 배 집사는 이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회장님이 한유경을 더욱 신뢰하게 됐어요. 뭐라고? 어떻게 된 거야? 한유경의 딸을 회장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쓰러지셨어요. 뭔가 회장님이 저 모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감정? 설마. 이 전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전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리 없어. 증거는 모두 없앴잖아. 하지만 회장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장 조사해봐. 한유경의 출생 기록을 더 깊이 파헤쳐. 만약 30년 전 일과 연결고리가 있다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전화를 끊은 배 집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2시 유경은 보람이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보람이는 안정을 찾고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보람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복도 끝에서는 이성호 회장이 병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유나야, 정말 내가 맞다면 아빠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성호 회장을 20년 넘게 보좌해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회장은 김 비서를 병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김 비서, 자네만 믿고 부탁하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이성호 회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싶네. 절대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유전자 검사요? 그래, 나와 한유경, 그리고 그 아이 보람이.
세 사람의 샘플을 채취해서 가장 믿을 만한 기관에 의뢰하게. 결과는 나한테만 보고하고. 김 비서는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일도 다시 조사해보게. 당시 수사 기록, 목격자 진술, 모든 걸 다시 검토하라고. 특히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배 집사의 동선도 확인해보게. 30년 전 그날 배 집사가 어디 있었는지 말이야. 김 비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배 집사를 의심하십니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네. 하지만 최근 일들이 너무 수상해. 영양제 사건, 인장 누명 사건. 배 집사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사하겠습니다. 김 비서는 먼저 병원 협조를 받아 샘플을 채취했어요. 이성우 회장의 혈액 샘플은 정기 검진 명목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유경과 보람이었죠. 한유경 씨, 회장님께서 보람이 수술을 위해 정밀 검사를 추가로 하시겠답니다. 혈액 샘플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유경은 의심 없이 동의했어요. 보람이를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요. 김 비서는 유경의 샘플도 보호자 건강 확인 명목으로 채취했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김 비서는 샘플들을 들고 서울 최고의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긴급 처리를 요청했죠. 한편 저택에서는 배 집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무의 지시대로 한유경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고 있었어요. 은평구 사랑의 집 고아원. 30년 전 기록을 찾아야 해. 배 집사는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정에게 막대한 돈을 주며 말했어요. 30년 전 사랑의 집 고아원에 들어온 여자아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찾아오게. 당시 원장 선생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이틀 후 김 비서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들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여시겠습니까? 잠깐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네. 이성우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봉투 안에 30년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는 것이고, 만약 틀렸다면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첫 번째 서류, 부자관계 검사 결과, 피검사자 이성우 한유경, 친자관계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확실함. 이성우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앞의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유나야. 회장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 동안 매일 밤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죠. 그리고 이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서류, 조손관계 검사 결과, 피검사자 이성우 보람 본명 한보람, 친자관계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조부 마이너스 손녀 관계가 확실함. 이성우 회장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기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어요. 딸도 되찾고 손녀까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돌아가신 아내에게 감사하고 하늘에게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 비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장이 3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김 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유나에게 말해야 할까?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한유경 씨도 충격을 받을 테니까요. 그렇지. 저 아이는 30년간 고아로 살았어.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겠나? 이성우 회장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왜 유나가 실종됐는지, 누가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김 비서, 30년 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 그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30년 전 유나 양이 실종된 바로 그날 배 집사의 동생 배상만 씨가 도박빚 2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뭐라고? 채권자는 당시 회장님의 매제였던 이재혁 씨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재혁 씨의 아들이 바로 이정태 전무, 이성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배 집사의 동생이 도박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내 매제였다. 그리고 그날 유나가 실종됐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더 조사해보니 당시 유원지 CCTV 기록이 일부 삭제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 같습니다. 배 집사, 자네가 그랬던 건가? 이성우 회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딸을 유기하고 30년 동안 거짓으로 살아왔다니. 회장님, 그리고 최근 영양제 사건도 조사했습니다. 배 집사가 구입한 영양제를 분석해 봤더니 김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미량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즉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건강을 해치는 양이었습니다. 이 악랄한 놈들. 이성우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배 집사와 이 전무가 자신을 서서히 독살하려 했던 거예요.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서였죠. 김 비서, 증거를 더 확보하게. 경찰에 넘길 만한 확실한 증거 말이야.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배 집사와 이 전무의 통화 기록,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추적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리고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유나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게. 내가 직접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얘기하겠네. 저 아이가 충격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유경은 보람이 병실에서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보람이는 많이 좋아져서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엄마, 여기 밥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우리 보람이. 유경은 보람이에게 죽을 떠먹이며 행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딸의 수술비 걱정을 덜었고 이제 곧 수술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성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해했나?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이성우 회장은 보람이에게 다가갔어요. 손녀를 처음 제대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람이는 회장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란다. 회장은 보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어요.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지만 회장은 꾹 참았습니다. 한유경 씨, 보람이 수술은 모레 진행된다고 하더군.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말게. 나도 자네들에게 빚진 게 많네. 유경은 회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기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네. 그냥 자네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옛날 생각이요?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지. 이성우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배 집사와 이 전무를 처벌한 다음에야 유나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배 집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한 탐정으로부터였어요. 30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유경이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 들어온 여자아이. 당시 원장이 기록한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무슨 특이 사항? 아이의 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 특이한 버릇이 있었대요. 밥 먹을 때 그릇을 톡톡 두드린다고.
배 집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가 발견됐을 때 고급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가난한 아이 옷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배 집사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한유경이 정말 30년 전 그 아이라면 자신과 이 전무는 끝장이었어요. 당장 이 전무에게 연락해야 해. 배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흘 후 김 비서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배 집사와 이 전무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어요. 둘이 이성우 회장을 독살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찰에 넘길 수 있습니다. 좋아. 오늘 밤 저택으로 돌아가겠네. 그리고 내일 아침 모든 걸 끝내겠어. 이성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밝히고 악당들을 처벌하고 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한유경 씨에게는 내일 아침 저택으로 오라고 하게. 보람이 수술은 모레니까 오늘 하룻밤은 함께 있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우 회장은 퇴원해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배 집사가 현관에서 맞이했어요. 회장님, 쾌차하셨습니까? 그래, 덕분에 잘 쉬었네. 회장은 배 집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배 집사, 내일 아침 식사는 특별히 준비하게. 손님이 오실 거야. 손님이라면? 한유경 씨와 보람이. 그리고 김 비서도 참석할 거네. 배 집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밤 배 집사는 이 전무를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둘은 배 집사의 방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회장님이 내일 아침 한유경과 보람이를 부르셨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혹시 진실을 알아낸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요. 30년 전 증거는 다 없앴잖아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만약 회장님이 검사를 했다면 이 전무의 말에 배 집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회장님을 해치겠다는 건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비서는 배 집사의 방에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해뒀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경은 보람이를 데리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보람이는 많이 좋아져서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엄마, 여기 진짜 크다. 그러게. 조용히 해야 해, 보람아. 한유경 씨, 어서 오게. 이성우 회장이 현관에서 직접 맞이했습니다. 보통은 배 집사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오늘은 회장이 직접 나온 거예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네. 들어오게. 회장은 유경과 보람이를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넓은 식탁에는 이미 푸짐한 아침 식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김 비서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자, 앉게. 유경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거든요. 배 집사, 이 전무도 들어오라고 하게. 네, 전무님을요? 그래, 오늘은 다 함께 얘기할 게 있네. 잠시 후 배 집사와 이 전무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자, 이제 다 모였군. 이성우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이유는 30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네. 30년 전이라면. 유경이 놀란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래, 내 딸 유나가 실종된 바로 그날 말이야. 이성우 회장은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가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어요. 먼저 이걸 보시겠습니까? 회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유경에게 건넸습니다. 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유전자 검사?
그래. 나와 자네, 그리고 보람이의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야. 유경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부녀관계 99.99%? 이게 무슨... 한유경 씨, 아니. 유나야. 이성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30년 전 잃어버린 내 딸 유나. 그리고 보람이는 내 손녀고. 유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전 고아원에서 누군가 너를 고아원 앞에 버렸어. 30년 전 유원지에서 너를 납치해서 말이야. 회장은 배 집사와 이 전무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여기 있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배 집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나는 40년을 충성으로 모셨습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 있습니까? 충성? 40년의 충성이 이 배신을 위한 것이었나? 이성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식탁을 내리치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김비서, 증거를 보여주게. 김비서가 태블릿을 켜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배 집사와 이 전무의 통화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을 서서히 독살하는 거야. 들키지 않게 조금씩. 유산은 우리가 나눠 갖기로 했잖아.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배 집사와 이 전무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지.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30년 전 유나 양이 실종된 바로 그날 배 집사의 동생 배상만 씨가 2억 원의 도박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재혁 씨, 즉 이 전무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당시 유원지 CCTV 기록이 삭제된 시간대와 배 집사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 집사는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저는 내 딸의 30년을 앗아갔어. 내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3년 만에 죽었네. 너희가 모든 걸 망쳤어. 이성우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폭발했어요. 유경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왜 자신이 5살 이전 기억이 없는지, 왜 고아원 문 앞에서 발견됐는지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아버지. 유경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부르는 아버지였어요. 유나야. 이성우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경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포옹이었어요. 미안하다, 유나야. 내가 5살 때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3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유경은 회장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 자장가, 밥그릇을 톡톡 두드리던 버릇. 모두 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보람이도 할아버지와 엄마를 안으며 울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배 집사와 이 전무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입구는 경찰들이 막고 있었어요. 배상철, 이정태, 살인 미수와 유괴,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배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 딸의 30년과 내 아내의 삶을 앗아간 대가를 법정에서 치르게. 배 집사와 이 전무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이성우 회장은 유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유나야. 이제는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갈 거야. 네, 아버지. 유경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햇살이 식당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보람이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집도했고 회복도 빠르게 진행됐죠. 이제 보람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저 봐요. 보람이는 저택 정원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웃었어요. 이성우 회장은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뛰어라, 보람아. 아직 무리하면 안 돼. 네, 할아버지. 유경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큰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았죠. 유나야, 뭘 그렇게 생각하니? 아버지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유경은 이제 유나라는 이름에도 익숙해졌어요. 아니, 사실은 원래부터 자신의 이름이었던 거죠. 그냥 정말 꿈 같아서요. 한 달 전만 해도 전 가난한 싱글맘이었는데 이제는 대산그룹 회장의 딸이지. 아버지가 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중요한 건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됐다는 거야. 저도요, 아버지. 유경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 집사와 이 전무는 재판에 회부됐어요. 유괴, 살인 미수, 증거인멸, 독극물 투여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됐죠.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성우 회장은 증언했어요. 피고인들은 제 딸의 30년을 앗아갔습니다. 제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병을 얻어 3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배 집사는 재판정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40년을 모셨지만 결국 집사일 뿐이라는 게 너무 분했습니다. 제 동생이 도박빚에 쪼들릴 때 이 전무의 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유나 양을 치우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치운다고? 내 딸을 물건처럼 치운다고 했나? 이성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 보내려고 했어요. 고아원 앞에 두고 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 딸의 30년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재판은 일주일간 진행됐고 결국 배 집사는 징역 18년, 이 전무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항소하지 않았어요. 죄를 인정한 거였죠. 재판이 끝난 후 이성우 회장은 유경과 함께 아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유경과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니, 유나가 돌아왔어요. 회장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미안했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유나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찾았어요. 우리 딸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유경도 어머니 묘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어머니, 딸 유나가 뒤늦게 인사드려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는 아버지 잘 모실게요. 그날 밤 세 식구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저택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심했어요. 차갑고 고독했던 공간을 따뜻한 가족의 집으로 바꾸려는 거였죠. 유나야, 내 방을 새로 꾸며주고 싶구나. 어떤 스타일이 좋겠니? 아버지,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아니야, 30년 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유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보람이랑 제가 함께 쓸 수 있는 밝은 방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며칠 후 이성우 회장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산그룹 본사에서 열린 기자 회견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30년 전 실종됐던 제 딸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30년 전 대산그룹 회장 딸 실종 사건은 당시 큰 화제였거든요. 제 딸은 한유경이라는 이름으로 30년간 고아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으로 다시 만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녀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제 딸 유나는 대상그룹의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온통 이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30년 만에 감동적인 재회, 악당들의 처벌, 그리고 신데렐라 같은 유경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유경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어느 따뜻한 봄날 저녁, 새 식구와 박 할머니가 새로 장만한 커다란 원목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경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피우며 놓여 있었어요. 박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뭘 그래, 유경아. 아니, 유나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신 대로 불러주세요, 할머니. 저한테는 유경이든 유나든 다 소중한 이름이에요. 이성우 회장이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식사합시다. 오늘 유나가 끓인 찌개가 참 맛있어 보이는구먼.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렸어요. 보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보람이가 도와줬구나. 역시 똑똑해. 밥상 위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보람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저택 가득 울려 퍼졌어요.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집이었습니다. 유경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외로웠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고난이 있었기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고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룹 경영 같은 거.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이니까. 그리고 유나야,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고. 내가 옆에 있잖니. 네, 아버지. 식사를 마친 후 이성우 회장은 서재로 유경을 불렀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유나야, 이거 봐. 사진첩 속에는 어린 유나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3살 생일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 5살 때까지의 내 모습이야. 30년 동안 이 사진첩만 보며 살았어. 유경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새로운 사진을 채워나가요. 보람이랑 셋이서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유경은 보람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외로운 아이였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딸의 맑은 웃음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 이제야 꽃이 피었습니다. 유경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몇 달 후 유경은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유경은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죠. 역시 내 딸이야. 머리가 정말 좋구나. 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유경은 이제 대상그룹의 이사로 임명됐어요. 30년간 고아로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한국 굴지 기업의 이사가 된 거였죠. 하지만 유경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배경 덕분에 직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유나 이사님은 정말 다르세요. 맞아요. 직원들 복지를 제일 먼저 챙기시잖아요. 유경은 직원 식당 개선, 육아 휴직 확대, 근로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어요. 30년간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2년 후 봄날, 이성우 회장은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73세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유경에게 그룹 지분의 절반을 물려줬죠. 나머지 절반은 보람이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유나야, 이제 내가 이끌어갈 차례야.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알아, 너라면 할 수 있어. 퇴임식 날
이성우 회장은 직원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딸과 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이니까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딸을 다시 돌려주셨고 손녀까지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퇴임식이 끝난 후 새 식구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보람이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보람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보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보람아, 엄마도 축하해.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와, 엄마 짱.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는 다시 원목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유경이 만든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이 상을 가득 채웠어요. 잘 먹겠습니다. 보람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잘 먹자, 우리. 이성우 회장은 젓가락을 들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야 해요. 그래, 유나야. 나도 그러고 싶구나. 손녀가 시집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할아버지, 전 아직 어린데요. 보람이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저택 안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전 사라졌던 웃음이 다시 돌아온 거였죠. 저녁을 먹고 난 후 이성우 회장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유경과 보람이가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저도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보람이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성우 회장은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멈춰있던 자신의 인생에 드디어 봄이 찾아왔다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요. 저 멀리 하늘에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세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걸어갔어요. 잊혀진 자장가는 이제 더 이상 슬픈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딸에게 아버지가 다시 불러주는 사랑의 노래였으니까요.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